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추석 전날인데 어떻게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대표님들께 전달해드린 말씀은요, 농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이해에 대한 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왔습니다. 요즘 막 추석이 다가왔는데도 옛날하고 자꾸 지금 틀려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막 즐겁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추석이 다가올수록 걱정거리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저도 지금 방금 어머님한테 가가지고 식사 좀 같이 하면서 또 호박죽도 이제 사다 드리고 그랬는데, 어머님이 연세가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음식을 안 하니까 그것도 하나의 슬픈 단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월이 많이 변해서 이제 이 사회의 주인공이 또 저희들이 됐다는 생각을 하니까요, 많이 좀 책임감도 느껴지고, 또 어머님이 더 오래 사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92세가 되셔가지고 자꾸 이제 돌아가셔야 한다고 하니까 제가 좀 마음이 아픈 상태에서 지금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선 추석 전날이지만은 우리 대표님들에게 오늘 간단하게 농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함께 연구해보는 그런 뭐 일방적인 강의는 아니고요, 함께 연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여울의 농바시대학. 그러면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우리 농산물이 가공을 하는 이유는요, 일단은 농산물이라는 게 처음부터 좋은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상품 최고 좋은 것도 나오지만은 안 좋은 것도 나오잖아요, 당연히. 그러면 안 좋은 것을 완전히 그냥 다 버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절대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부가가치가 올라가려면은 농산물이 한번 생산이 만약에 1톤이 생산됐다. 그러면 1톤이면 1000kg이잖아요. 근데 500kg 그러면 사실 최고 좋은 게 나왔어요, 상품. 그거는 이제 백화점이나 어떤 마트에 나가야 되겠죠. 근데 이제 또 중품이 나와요. 이게 완전히 좋은 것도 아니고 적당히 중간쯤 좋은 게 나오면은 이런 것은 이제 버릴 수도 없고 이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을 좀 다운시켜 가지고 이제 시장에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완전 하품이 나와요. 또 흠집도 크고 보기도 싫고 소비자들이 한눈에 봐도 이건 하품이구나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면 이런 것은 이제 농가에서 자체 소비하거나 뭐 기부하거나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산물 가공이라는 게, 이러한 농산물이 1톤이 나왔는데 1000kg이 나왔는데 상, 중, 하품으로 보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쁜 게 있고 또 중간쯤 이쁜 게 있고 보기에 안 좋은 게 있고 그러는데, 내용면으로 들어가 보면은 그 하품이라도 모양만 그렇지 흠집이 약간 났을 뿐이지 내용은 또 맛이라든지 품질은 좋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제가 하나 팁을 하나 드릴게요. 어떤 분은 이렇게 과일을 깎아 가지고 판매하는 거 있어요. 절단 과일이라고 하는데 그걸로 지금 이분은 무려 얼마일까요? 60억 매출을 올리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20kg 한 박스에 사과 같은 거, 떨어진 사과 같은 거 뭐 이렇게 좀씩 중하품인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런 것만 싸게 구입을 해가지고 절단 과일 깎아가지고 깨끗이 다 깎아가지고, 또 깎으니까 상품이 좋아 보이더라고요. 깎아가지고 그것을 절단 과일로 해가지고 대기업 음료 시장으로 그게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부가가치를 올리는 것을 제가 봤는데, 우리 김여울의 농바시대학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아마 대기업에서 나오는 음료들이 그렇게 최상품으로 가공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중하품을 이렇게 절단 과일로 인해서 나오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맛이나 품질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농산물 가공식품도 우리가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농산물 가공식품에 대해서 한번 유익한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농산물의 가공식품에 대한 이해입니다. 김여울의 농바시대학에서 지금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우리 대표님들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더욱더 힘이 나겠습니다. 자, 우리 가공식품의 정의입니다. 1차 가공식품은 예를 들어서 쌀을 우리가 원물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보다 이거를 이제 미숫가루로 만드는 것을 우리가 가공이라고 하지요. 가루로 일단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미숫가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는 거지요. 그것을 가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밀가루도 마찬가지로 이게 빵이라는 것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녹말로 포도당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농산 가공식품, 크게 봐서는 축산 가공식품, 수산 가공식품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예를 세 가지만 들었지만은 이런 식으로 가공을 한다. 뭐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가공 기술적인, 그동안 가공식품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요. 가공 기술적인 면에서 한번 보면은, 통조림이나 병조림 같은 게, 이제 과일류, 채소류, 육류, 생선, 조개류 등을 통조림이나 병조림으로 이제 뺄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건조 가공식품이라고 해가지고, 오징어라든지 박꼬지, 호박꼬지, 무말랭이, 그 다음에 북어라든지, 김, 미역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 건조 가공식품이라고 합니다. 건조 가공식품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절임 가공식품은 뭐냐면요, 김치라든지 장아찌류, 그 다음에 젓갈류 이런 것을 절임 가공식품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설탕 절임 가공식품이 있습니다. 뭐 잼이라든지 마멀레이드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훈연 가공식품, 햄이라든지 소세지, 생선, 조개, 훈연 제품 등이 여기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냉동 가공식품, 조리 또는 반조리 식품을 냉동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발효식품, 청주, 맥주, 약주, 위스키, 과실주, 간장, 된장, 고추장 이런 것들을 발효식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레토르트 가공식품이라고 있는데요. 카레라든지 그 다음에 또 스파게티, 그 다음에 해시드 소스 등이 이러한 종류에 해당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냉동 건조식품이 있습니다. 커피 등이 여기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인스턴트 식품, 뭐 라면이라든지 햄버거용, 고기, 튀김용, 새우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공을 하기 전에 어떤 기술적인 면에서는 어떤 쪽으로 생산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 통조림, 병조림으로 뺄 건지, 아니면 건조 가공식품으로 뺄 건지, 그 다음에 절임 가공으로 할 건지, 설탕 절임 가공식품으로 할 건지, 이런 식으로 이 10가지를 한번 보시고 거기에 맞게 이렇게 좀 가공을 하셔야 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공 가공 기술적인 측면을 보면은 내가 가공해야 할 것인지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건강보조식품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요. 건강보조식품이라는 것은 질병 예방이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이제 보조적으로 섭취하는 식품을 말하는데, 영양소뿐만 있는 게 아니라 특수 성분의 어떤 생리적 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강 보조식품을 먹는 이유가 물론 나한테 필수적인 영양분을 보충하는 것도 있지만은 뭐 항암 효과라든지 또 당뇨에 좋다든지, 아니면 뇌에 좋다든지, 아니면 혈액순환이 잘 된다든지 해가지고 어떤 특수 성분이 나한테 어떤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기대를 하고 또 건강보조식품을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려인삼, 로얄젤리, 컴프리 등의 전통식품이 여기에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밖에 효소류라든지 레시틴, EPA, DHA 등의 제품이 포함이 됩니다. 한마디로 특수 성분의 생리적 효과가 기대되는 식품을 건강 보조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건강 가공상품 구성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요. 식품 가공 후에 생산되는 상품에 대한 마케팅은 정말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공하시기 전에 우리 선생님들이 일단은 내가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한다는 계획은 최소한 온라인은 어떻게 내가 팔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은 어떻게 팔고, 이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꿀과 미숫가루,
이렇게 합쳐가지고 소비자들의 섭취 방법을 고려한 상품 구성인데, 요즘은 이렇게 그 연관되는 상품끼리 이렇게 합쳐가지고 나오는 것들이 소비자들에게 조금 더 편리한 느낌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미숫가루 사고 또 이거 꿀 사러 가고 이렇게 이중으로 에너지를 투입하기보다는 한꺼번에 넣으면은 이거 바로 그냥 꿀을 지을 수가 있잖아요, 미숫가루를. 그래서 이렇게 복합 상품으로 나오는 것들이 마케팅에서 많이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참고를 좀 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상품 구성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봉평 미숫가루 플러스 쿨 이런 것도 지금 봉평 알죠? 강원도 봉평에서 나온 건데 농촌 융복합 산업화 상품으로 봉평 미숫가루 1kg에다가 그 다음에 꿀 500g을 이렇게 이제 한꺼번에 아마 11,900원에 판매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소비자들한테 이런 것들이 많이 어필이 됐었죠. 그 다음에 품목, 주재료, 부재료의 구성입니다. 품목과 주재료, 부재료 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충분한 연구와 실증을 한 후에 창업을 허시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품목이라 하면은 뭐 장류라든지 뭐 한과, 그 다음에 음료, 효소, 뭐 조청, 장아찌, 그 다음에 부각, 뭐 국수, 누룽지, 뭐 이런 것들을 말해요. 쿠키, 차, 김치. 그걸 품목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주 재료는 쌀이냐, 콩이냐, 복분자를 많이 줬나 조금 넣는 게 아니라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주 재료라고 합니다. 뭐 홍삼이 주재료냐, 여주가 주재료냐, 아니면 돼지 감자가 주재료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부재료는 무엇이냐, 커피라든지 크랜베리, 뭐 당밀, 주박. 그래서 주재료 외에 조금씩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또 어떤 맛의 신선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뭐 아로니아 엑기스에 뭐 산수유를 넣는다든지, 그 다음에 민들레, 뭐 함초, 허브, 향을 또 증강시키기 위해서 조금씩 넣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부재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공을 하기 전에 우리 대표님들이 첫째, 품목을 뭘 가공해야 할 건지를 생각을 해야지요. 둘째, 주재료는 내가 무엇을 내야 되겠구나. 세 번째, 부재료는 내가 무엇을 넣어야 되겠구나를 반드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식품 첨가물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가 이제 첨가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사실 그냥 그 원물 그대로 가공을 한 상태는 또 예를 들어서 아로니아 같은 경우는 뭐 쓰거나 뭐 떨거나 막 이래버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첨가물을 넣음으로써 식감도 좋아지고 또 여러가지 향도 나고 또 먹기가 좋아지게끔 하는 것을 갖다가 첨가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농산물 가공에서 식품 첨가물은 중요한 선택사항의 하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즙을 섭취하는 데 있어서 산수유 향이 난다면은 신선함을 주는 거죠, 그게. 그래서 그 바로 첨가물의 효과다. 그래서 그걸 식감이 좋아야 되지. 일단 막 쓰거나 떨거나 또 시거나 막 그러면은 일단 거부감이 일어나잖아요, 사람이. 섭취할 때 일단 부드럽게 넘어가게끔 하는 것을 갖다가 첨가물이라고 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첨가를 하고 혼합을 하거나 뭐 또 담그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식품 첨가물을 우리가 가공할 때는 필수적으로 실천을 해야 됩니다. 이건 그래야 식감이 좋아가지고 다음에 또 구입을 하지. 저도 이제 옛날에 한번 그 뭐랄까 좀 그게 뭐죠, 식초를 갖다가 제가 좀 혈액순환이 좋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제 한번 먹어봤는데 식초는 이제 엄청나게 거부감을 주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이게 좀 더 먹기만 좋으면 조금 더 첨가물을 넣어가지고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 없는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식초는 좋은데 그 식초 그 액기스를 물에 타가지고 먹으니까 완전히 식감도 없고 좀 고통스러운, 그러면서도 또 섭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는데 어느 정도 섭취할 때 맛이 좋다면은 그만큼 더 팔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소비자들이 찾고, 그 다음에 식품 첨가물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식품 첨가제의 종류는 부패 변질을 방지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기호 만족도를 시켜주고, 또 영양을 강화시켜주는 측면도 있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품질을 개량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제 부패를 방지한다든지 신선도를 유지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제조 공정에 반드시 식품 첨가물이 필요하니까요. 어떤 첨가물을 넣을 건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연구를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첨가물에 대한 정보들은 제가 팁 하나 드릴까요? 국립농업과학원에 가시면은 식품 첨가물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정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에 가셔가지고 첨가물에 대한 그런 정보를 좀 얻으시기 바랍니다. 국립농업과학원 치면 농식품 올바로라는 그런 게 있어요. 농식품 올바로, 농식품 올바로, 농식품 올바로. 네이버에 쳐도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치면 나오더라고요.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서 쳐도 되고, 아니면은 네이버에서 농식품 올바로 이렇게 검색하셔도 각종 그런 식품 정보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 국립농업과학원 홈페이지에서 식품 첨가물에 대한 정보를 또 검색하시면 거기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하니까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가공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모양 안 좋은 것은 처리해서 좋고 그러죠. 또 원물이 10원이라면은 가공을 하게 되면 100원을 받을 정도로 부가가치가 또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들깨 자체는 들깨 자체는 원물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냥 먹을 수도 없고, 근데 이거를 기름을 짠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우리가 맛있는 들기름을 만들 수가 있는데 여러 공정이 필요하겠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들깨 1000원짜리가 이제 들깨 기름이 되면은 10,000원짜리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가가치가 굉장히 막 올라간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반찬류 중에서 가공식품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 정도나 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먹는 반찬이 이렇게 있잖아요. 식당 가면 그러면 반절이 가공식품이라는 말씀이네요. 이게. 그 다음에 보관성이 있어서 소비자 수요가 많다. 그래서 전남 고흥의 분말 농공단지 대표님 이야기.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그 전라남도에 가면은 우리 고흥에는 분말 전문 농공단지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뭐 진짜 분말 사람만 빼고 다 갈아버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대표님이. 근데 옛날에 한 몇 년 전에 양파 파동이 났을 때 양파 뭐 킬로그램당 거의 뭐 400원도 안 갔을 때 이분은 35원어치 그 양파를 매입을 했다고 하더라고 오히려. 그래가지고 그것을 분말로 만들어가지고 아마 새우깡 회사나 또 과자 만드는 회사, 양파를 원료로 한 여러가지 가공식품을 만드는 회사가 있잖아요. 근데 분말을 만들어 놓으면 뭐 빵을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그걸로 양파 깡도 만들 수가 있는 것이고, 과자도 만들 수가 있는 것이고, 엄청나게 많은 그 용도가 생겨요. 분말로 해놨을 때 떡도 만드는 것이고. 그래서 그걸 서서히 가루로 분말화 해가지고 하면은 또 2년 정도 이제 그 유통기한이 늘어나잖아요. 이제 양파 자체는 원물은 바로 이제 썩기 시작하지만은 분말로 해놓으면 2년까지도 갑니다. 2년, 3년.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부가가치를 엄청나게 높이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또 친환경 그런 쪽으로만 또 모집을 하고, 왜냐하면 바로 사람이 분말 섭취를 바로 오니까 아무래도 약성분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섭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양이면 친환경 농산물로만 이렇게 수집을 하는데, 아버지가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다고. 근데 아버지 월급을 700만원 준다는 말을 그 당시에 들었어요. 몇 년 전에. 그래서 그 아버지와 아들이 협업으로 고흥 분말 농공단지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7년 전인가 8년 전인가 제가 그 얘기를 해가지고 익산 농민들도 많이 그 뒤로 이제 분말로 뛰어드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아까 그래서 이게 나온 거예요. 전남 고흥의 분말 농공단지 대표 이야기가 나온 거다. 그 다음에 영양 가치도 축적이 많이 돼 있죠. 이제 가공을 하면은
분말로 했으면 이제 양이 거의 10분의 1로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분말 1g이 실은 양파로 말하자면 10g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 자원조사를 통하여 농특산물을 분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대표님들이 먼저 그 가공을 하시려면요, 일단은 그 농산물을 과연 뭘로 내가 가공을 할 건지를 자원조사를 하셔가지고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식량작물로 할 건지, 뭐 쌀이라든지 고구마, 콩 이런 것들이 식량작물이잖아요. 그 다음에 원예작물로 할 건지, 수박이나 호박, 토마토, 배추, 무, 고추, 양파, 마늘, 참깨, 들깨 어떤 걸로 내가 가공을 할 건지를 그런 품목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농업으로 할 거냐, 그 다음에 공동 작업장으로 할 거냐, 개인 작업장으로 할 거냐, 그 다음에 공동 식사를 통한 꾸러미 사업도 저는 이제 권장을 해보고 싶다는 말씀이네요. 꾸러미 요즘은 근데 밀키트가 유행이니까요. 우리 대표님들이 밀키트에 대해서 많이 좀 관심을 갖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개인 농장 단위로 할 거냐, 아니면은 마을 공동 단위로 이런 일들을 할 거냐를 기획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팔로 마지막으로 장날 시장에 팔 거냐. 요즘은 뭐 익산 같은 경우 로컬 푸드가 이제 2개나 생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팔로가 잘 많이 생겼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원협에 낼 건지, 로컬 푸드에 낼 건지, 또 직거래를 할 건지, 또 인터넷 통신 판매를 할 건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통신 판매를 하려면 또 사업자 등록증도 있어야 하고, 또 개인이 연습만 하려면 또 없어도 돼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도. 요즘은 또 그게 라이브 커머스가 좀 유행이라서, 오늘 아침에 제가 오는데 김제 인삼 그 대표님이 인터넷으로도 엄청나게 막 올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에서도 막 올리고, SNS 뭐 밴드 이런 데 마케팅을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이. 근데 이 김태희 대표님이 오늘 제가 잠깐을 보니까 인삼 그런 생물 세트하고 이제 또 그 엑기스 액을 인삼 홍삼액 세트를 뭐 이벤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완판이 됐다고 하는데 굉장히 많이 파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찜을 제가 보니까 3-4천 명 하고, 또 재밌게 은가은 씨하고 어떤 리포터가 나와가지고 네이버 쇼핑 라이브에서 이제 라이브로 판매하는 걸 봤는데, 이게 이제 그 라이브 커머스거든요. 라이브 방송이 요즘 완전 그냥 인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이런 분야로 우리가 소비자들한테 직접적으로 그런 플랫폼을 이용해 가지고 라이브 커머스를 하면은, 라이브 방송을 하면은 구입하기도 쉽고, 또 소비자들도 재밌고, 그렇게 소비자와 그다음에 공급자가 상생하는 그런 플랫폼이 라이브 커머스가 아닌가 싶어요. 또 라이브 커머스는 뭐고 라이브 방송은 뭐냐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같은 말이고요. 그래서 네이버 쇼핑 라이브, 여기서도 지금 아마 몇억 원씩 파는 분도 생기고, 상당히 네이버 쇼핑 라이브가 지금 많이 활성화됐고요. 그 다음에 그립 플랫폼도 굉장히 라이브 방송, 라이브 커머스에 대해서 좋은 그런 서비스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립에도 가입하셔가지고 한번 우리 농업인들도 이제 생생하게 그런 라이브 방송으로 내 농산물을 좀 판매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권장해 드리고, 저도 이제 이런 쪽으로 우리 그 농산물 소비자들에게 좀 어필하는 쪽으로 좀 나가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라이브 방송 좀 잘 하시는 분을 초청을 해서 다음번에는 직접 생생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좀 기대해 주세요. 그래서 아름아름 식당에 그동안에 그런 재래적인 그런 유통 시스템도 있고, 이렇게 이제 라이브 방송이라든지 신개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들에게 어떤 어필을 하려면은 다양한 팔로도 좋은데, 요즘 또 비대면 시대잖아요. 비대면 시대라 완전히 이제는 온라인을 업지 않고는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대면에 대해서 우리 대표님들이 정말 관심을 가지고 모바일 쇼핑몰 이런 데도 가입하시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무조건 가입하시고, 그 다음에 라이브 커머스 그런 플랫폼에도 가입을 해가지고, 또 요즘은 팜모닝 메모 하나 해놔보실래요? 팜모닝에서도 지금 플랫폼을 제공해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연결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라이브 커머스가 우리 대표님들이 생각할 때 거기서 뭐 판매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뭐 한 그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그립이라는 플랫폼은 내가 이렇게 좀 재밌게 내가 지금 표현을 소비자들한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화면으로 그리고 거기서 이제 소비자들이 들어오기 쉽게 좋아요도 누를 수가 있고 또 누르면은 이제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로도 연결되게끔 다 이제 입점을 시켜놔야 돼요. 미리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11번가라든지 옥션이라든지 이런 데 다 입점을 시켜놓고 이제 쉽게 말해서 교통이 좋은 사거리에서 이렇게 막 박수치고 손님을 유인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구입은 어디서 하냐면 내 가게 가서 해야 되죠. 사거리에서 구입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사거리는 가게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소에 불과하지. 그걸 플랫폼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사람들한테 이런 농산물이 있으니까 구입하시고 또 이벤트에도 참여해 주세요 하는 거지. 사거리에서 구입하는 건 아니에요. 사거리는 가게가 없습니다. 플랫폼에는 가게가 없고 이제는 소비자들이 그런 라이브 방송을 듣고 이렇게 밑에 아이콘을 눌러가지고 이제 11번가로 연결되게끔 또 네이버 쇼핑으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로 연결되게끔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가게에는 물건을 장전을 시켜놔야 돼요. 그런 다음에 내가 이제 생생하게 소비자들한테 라이브 방송이나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지금 어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좋아요도 누를 수가 있고 또 거기서 댓글도 달을 수가 있고 그런 플랫폼을 제공을 해줘요. 그립이 네이버 쇼핑 라이브도 마찬가지고 또 팜모닝에서도 그런 유통 지원을 또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요즘은 라이브 방송이 완전히 유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신개념 판매 유통 시스템을 우리 대표님들이 이제 바로 즉각적으로 이용을 할 때가 됐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농산물 가공하기 전에 각자의 하우스를 이용하여 지는다고 해도 한꺼번에 많은 물량이 그렇죠. 이제 같은 농산물은 꼭 그 시기에 같이 나오니까요. 한꺼번에 물량이 쏟아지지 않도록 다품목 소량 재배를 많이 권장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조금씩 많은 품목을 이렇게 연중 나올 수 있도록 농장을 구성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다 물건과 비교하여 특별한 것이 없다. 그러면 안 되고 소비자들에게 생산 이력을 보여줄 수가 없다. 생산 이력을 보여주는 게 좋죠. 그래서 우리 대표님들이 GAP 인증 같은 거 미리미리 받아놓으면 좋고요. 친환경 인증받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그 외에도 뭐 인증 받을 수 있는 건 다 받아놓으셔야 뭐 햇삽도 좀 받아놓으시고 당연히 그건 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랄까 전통식품 인증이라든지 여러가지 인증이 많이 있어요. 유기농 인증이라든지 또 무농약 인증이라든지 이런 인증들을 미리미리 받아놓으시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인근에 로컬푸드 매장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익사하는 걸도 여기저기 많이 있어가지고 한 2개 정도 있고 앞으로도 또 늘릴 것 같아요. 원협에도 있고 뭐 농협에도 막 있으니까 다 갖다 놓으셔요 막. 성공한 기농인 도시 인근에 100평 정도 하우스 2동을 지어놓고 거기에 다품목 소량 생산을 하되 스마트팜 개념을 도입하여 편한 농업으로 편농이 편한 농업이죠. 농사를 지으면 좋을 것 같다. 여기서 연중 농산물이 나오므로 로컬에 출하하여 권찮은 수입이 들어오시는 분이 많다 해서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참 가까운 그 도시에서 우리가 하우스를 지어놓고 이렇게 좀 친환경으로 하면 좋고 친환경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GAP 인증은 좀 받은 농산물을 다품목 소량 재배해 가지고 로컬 푸드에 내면은 연중 수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 마을 가공 창업에 대한 이제 마을 공동체도 이런 가공 창업에 대해서 마을 공동체 조직이 해가지고 이렇게 공동 작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꾸러미 사업도 하고 농촌 체험을 시작해 본다. 그 다음에 공동 작업장을 마을에 만들어 놓고 지금 동네 할머니들 이렇게 오락만 하지 말고 이렇게 소득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괜찮다 싶습니다. 그래서 마을 전자상거래도 있으니까 우리 익산에는 얼마든지 소농들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농사 짓는 분들이 진심으로 소비자들에게 어머니가 생산한 농산물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팔면은 충분히 직거래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을 단위에서 하면은 또 통신 판매 신고도 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리면은 또 요즘은 비대면으로 엄청나게 나가요. 더군다나 라이브 쇼핑, 라이브 커머스까지 하면은 더 많이 몇천 개도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통의 개념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신개념 유통도 많이 도입을 하시고 SNS 이런 건 뭐 당연히 해야 되겠죠. 예, 쇼핑몰도 좀 관에서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익산몰 이런 데 탐바로 쇼핑몰도 무조건 가입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도 이제 보여주는 거잖아요. 내 농산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유튜브예요. 예, 농산물을 팔라고만 하지 말고 농산물 재배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유튜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도구를 잘 이용해 가지고 성공하신 분도 많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가공식품의 품질이란 무엇인가? 성능이 우수해야 된다. 모양이 좋고 독특해야 된다. 견고해야 된다. 디자인과 색상이 좋을 것. 이것은 공산품을 기준으로 여기다 제시해 놓은 거예요. 품질의 특성을. 멀티 기능을 수용할 수 있을 것, 고장이 잘 나지 않을 것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농산물에도 제가 빨간색으로 해놓는 부분 모양이 좋고 독특할 것, 그 다음에 디자인과 색상이 좋을 것, 이런 것은 우리 농산물에도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값이 쌀 것, 사용자에게 위해를 주지 말 것. 간단하게 이런 것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농산물에 해당되는 것은 아무래도 때깔 좋은 게 좋다고, 모양이 좋고 독특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디자인과 색상이 좋으면 좋을 것 같고, 좋으면서 또 값은 저렴해야 되죠. 사용자에게 해를 주지 않는 안전성은 필수적인 거죠. 안전성이 무너지면 싹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안전성이 농산물은 절대적으로 보장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성분의 품질도 중요하지만은 서비스의 품질도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공급자로서 정말 소비자들한테 친절하게 이렇게 하는 게 또 중요하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가 먹어보고 맛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시식을 시켜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무조건 이거 막 좋은데 막 한계가 있어요. 전달하는데. 더군다나 직접 요즘은 농장 체험하기도 힘들고 보니까 좀 샘플로 가지고 와서 시식을 해보면은 아무래도 구입률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농장주의 정성이 느껴져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농부들의 마음이 느껴지도록, 어떻게 보면 우리 농민들이 표현을 잘 못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표현을 못해도 조금만 노력을 하면 정성이 느껴질 수가 있으니까 정성이 느껴지도록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균일성이 있어야 한다. 옴복지 먹으면 안 되죠. 사과가 큰 거 있다가 작은 거 있다가, 아니면 어떤 것은 사과가 막 흠이 있고 어떤 것은 없고 막 이러면 안 돼요. 전부 다 비슷해야 된다. 그래서 선별을 잘해야 돼요. 그 다음에 모양과 형태가 비슷해야 된다. 보편 타당성 있게 평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맛이 들쭉날쭉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농산물이라는 게 그러더라고요. 여기저기 막 여러 사람 거를 합쳐놓잖아요. 맛이 다 틀려요. 같은 사과라도. 그러니까 이게 소비자들에게 그러면 신뢰가 떨어지거든요. 내가 내는 농산물은 유사한 맛이 나야 돼요. 항상. 그 다음에 소비자가 신뢰감을 느낀다는 말이 나와야 된다. 식품에 대한 건강, 기능성이 느껴지도록 해야 된다. 최근에도 내가 어떤 인진쑥을 좀 먹어봤는데 정말 먹을수록 이렇게 쓰기는 한데 좀 진정성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3만원, 그전에 한 몇 달 전에 3만원 주고 샀는데 이제 이번에 가보니까 또 4만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만원 올렸더라고요. 잘 팔린 얘기인가. 일반 상품과 차별화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것이 품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품질의 정의 10가지 우리 대표님들이 다시 한번 잘 음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업의 핵심 경쟁력 QDC, 질 Q, 그 다음에 납기, 딜리버리, 그 다음에 코스트, 이게 이제 비용인데 가격. 그래서 질과 납기와 코스트를 잘 우리가 지켜야만이 경쟁력이 유지되지, 질이 떨어진다든지 또 언제까지 납품만 당해놓고 약속을 어긴다든지 가격이 안 맞다든지 하면은 이건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니까요. QDC, 이게 핵심이라는 것을 꼭 좀 기억에 넣어줬으면 합니다. 품질, 다음에 납기, 원가, 코스트,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잘 준수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품질의 정의와 특성입니다. 품질의 정의입니다. 제품의 여러 구성 요소들의 집합으로 결정되는 특성이 있다. 그렇죠. 품질이라는 것은 단순히 뭐 맛있다 이걸로 하나로만 결정되는 건 아니죠.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아까 10가지라고 했잖아요. 품질이 여기 품질을 인정받으려면 10가지 뭐 안전성도 있어야 하고 서비스 품질도 중요하고 또 소비자가 먹어보고 맛이 있어야 되고 정성이 느껴져야 되고 또 균일해야 되고 또 모양과 형태도 비슷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편 타당성 있게 어떤 사과를 먹어도 한 박스에 나온 것은 비슷한 맛을 느껴야 되고 또 신뢰감도 있어야 되고 건강 기능성도 느껴지면 좋죠. 그 다음에 차별화가 있어야 되는 10가지를 갖다가 우리가 품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제품의 여러가지 요소들이 모여가지고 품질을 이룬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품질의 의미, 제품이 사용 목적에 적합한가 여부를 나타내는 말로 제품의 성질이라든지 그 다음에 모양, 그 다음에 성능, 기능, 효능 등을 결정하는 특성을 품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KS, ISO, 품질도 여기에 따라서 이제 나라에서 인정을 해주는 걸 말하고요. 규격, 그 마크를 부여를 하는 경우도 있죠. 공산품 같은 경우에는. 근데 농산물도 요즘 많이 있어요. 품질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품질의 구성 요소입니다. 1차적인 품질이 있고 2차적인 품질이 있어요. 그래서 1차적인 품질은 물성 인자라고 해가지고 치수, 수량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고 결점 인자는 뭐냐면 이게 상처라든지 이제 흠집 같은 거 있는가를 좀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능 인자 이게 물렁물렁하냐 아니면 강도가 있냐 없냐 있냐 공산품을 기준으로 한 건데 농산물도 유사해요. 그 다음에 2차적인 품질은 감각 인자 색과 맛, 향기 뭐 이런 것을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호 인자, 외장, 디자인, 스타일, 기호도 등을 보는 것이고 시장 적성 인자 포장재라든지 상표라든지 산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을 또 시장 적성 인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적인 품질을 잘 살펴보시면은 우리가 농산물을 하나 만들 때 일단 생각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차적인 품질이 뭐냐? 잘 맞냐? 그 다음에 2차적인 품질이 맞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 둘, 셋, 6가지를 한번 우리 대표님들이 상품을 만들 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차적인 품질은 물성인자, 뭐 치수 같은 게 크기 같은 걸 말하는 것이고 결점인자, 뭐 상처 같은 거 있냐 없냐, 변형됐냐, 변질됐냐, 부패됐냐, 그 다음에 성능인자, 이거 뭐 물렁물렁해졌냐, 아니면은 강도, 경도, 신장률, 내구성, 뭐 수명, 뭐 이런 거, 내수성 이런 것도 좀 보는 것이고 2차적인 품질은 감각적으로 또 색깔이 괜찮냐, 맛도 괜찮냐, 향이 나냐, 기호인자, 뭐 외장, 디자인, 스타일, 또 향은 나냐, 시장 적성인자, 포장재, 상표 등은 또 이쁘게 만들어졌냐 해가지고 이 6가지를 잘 살펴보신 다음에 시장에 내야 좋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서 맛있는 수미감자에 대해서 제가 이건 물성인자, 결점인자, 그 다음에 성능인자, 그 다음에 감각인자, 기호인자, 시장 적성인자를 예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물성인자 같은 경우는 뭐 85g 뭐 크기를 말하고 규격을 말하는 것 같고 원재료는 생감자 94%다. 그 다음에 재료 품명은 수미감자 100%다. 형태는 감자 슬라이스로 만들었다. 무게는 약 2mm 감자칩 크기는 1.3mm 그 다음에 상처 체크하는 것이고 변질된 거 없는가 보는 것이고 영양성분 1회 제공량당 함량 탄수화물이 18g이고 단백질이 2g이고 등등 그 다음에 함량 그 다음에 수미감자가 일반 가공용 감자에 비해서 환원율이 11배 높게 함유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적어 놓으면 되는 것이고 생산 방법 진공 좋은 방법으로 생산한다. 그 다음에 색은 어떻게 맑은 미색이다. 맛은 깊은 단맛이 있다. 그 다음에 향기는 고소한 감자칩 향이 난다. 촉감 약간 끌끌끌하다. 조직감 약간 바삭거린다. 그 다음에 신선도 좀 살펴보는 것이고 포장 디자인 심플하게 디자인을 할 것이다. 그 다음에 기호도 질소 포장재는 질소 충전 포장으로 할 거다. 상표는 맛있는 수미감자 칩 이걸로 지을 거다.
산지는 국산이다 해가지고 우리가 6가지지만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 상품 하나가 나올 때 이런 사항들을 체크를 해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품질에 대한 실제 사례를 보시고 어떤 상품이 하나 나오기까지 크게 봐서는 1차적인 품질, 2차적인 품질을 체크해 보시고 그 다음에 1차적인 품질 3가지, 그 다음에 2차적인 품질 3가지를 체크해 보신 다음에 시장에 내는 게 좋습니다. 끝났네요. 다음 시간에는 농산물 가공식품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하기로 하고요. 오늘 그냥 조금만 하려고 했는데 40분을 해버렸네요.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우리 대표님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농산물 가공은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닌데 이렇게 듣다 보면은 상식이 쌓여요. 그래서 하나하나 쌓이다 보면은 이제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것을 실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농산물 가공 식품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봤어요. 어떻게 좀 어떠신가요? 유익하셨으면 밑에 유튜브에 밑에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은 제가 방송하는 것들이 이렇게 좀 연락이 저절로 가니까요. 기왕이면 빠지지 않고 이렇게 좀 시간 나실 때 이렇게 농산물 가공 식품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은 앞으로 우리 이제 다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뭐 58%가 막 농촌으로 이농하거나 귀촌할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농산물 가공식품에 대해서 좀 알아놓으시면은 정말 유익한 점이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발효 같은 거를 배워놓으시면은 일단은 농산물이라는 게 원물은 바로바로 섞기 시작하지만은 발효를 해놓으면 2년도 좋고 3년도 좋고 오래오래 놓고 어떤 우리가 기능성 식품을 섭취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농산물 가공에 대해서는 내가 그런 그 비즈니스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이렇게 좀 상식적으로 알아놓으시면은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농바시 김여리 농바시 대학에서 가공식품의 기본적인 이해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다음 시간은 농산물 가공식품 인허가다 사항에 대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추석이 지금 내일 모레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익산지역에도 지금 하얀 하늘이 엄청 푸르르고 이제 전형적인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저녁에 주무실 때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또 건강 조심하시면서 즐겁고 행복한 추석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